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강영민 기자입니다. 구독자님께 오늘 세종 스튜디오에서 설명드릴 주제는 바로 세수펑크 진단과 해법입니다. 아마 구독자님들 요새라고 읽고 아마 작년부터 기사에서 세수펑크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수펑크, 이제 세수가 뭐 몇십 조 부족하다 이런 얘기 기사에서 많이 접하실 텐데, 오늘 제가 이 세수펑크 현황은 어떻고 그다음에 해법은 뭔지 제가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료 들어가 보실게요. 일단 세수펑크에 대해서 설명하기 앞서 세수가 뭐냐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세수는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어요. 국세와 지방세. 말 그대로 이거 국세는 이제 국세청에서 걷는 것이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걷는 겁니다. 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한 8대2 정도 돼요. 그 100이라고 한다면 국세가 80, 지방세가 20이라는 뜻입니다. 일단 국세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살펴볼게요. 국세는 일단은 크게 관세하고 내국세로 나눠지는데, 일단 관세는 말 그대로 수산품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내국세가 대부분이에요. 일단 내국세는 그럼 또 어떻게 나뉘냐? 보통세, 목적세. 또 보통세는 어떻게 나뉘느냐? 직접세, 간접세로 나뉩니다. 일단 보통세, 목적세라고 하니까 좀 헷갈리실 텐데 간단합니다. 보통세는 말 그대로 일반적인 용도로 쓰일 때 있는 세금을 말하는 것이고, 목적세는 특정 용도에 쓰이는 세금을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꼬리표가 붙어있는 세금이다, 목적세는. 그렇다면 이제 보통세는 또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뉘는데, 이것도 헷갈리실 거예요. 도대체 직접세는 뭐고 간접세는 뭐냐? 일단 이것도 간단합니다. 직접세는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동일한 세금을 바로 직접세라고 얘기합니다. 담세자라는 건 뭐냐면은 세금을 내는 사람, 쉽게 말하면 납세 의무가 있는 사람과 세금을 실제 내는 사람이 동일한 세금을 직접세라 그러고, 동일하지 않은 경우를 간접세라고 하는데,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이제 직접세 대표적인 게 소득세, 법인세 같은 게 있는데, 말 그대로 소득은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내는 거니까요. 법인세도 말 그대로 이제 기업의 실적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니까 이거는 담세자와 납세 의무자가 동일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직접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간접세는 무엇이 있느냐? 대표적인 게 부가세입니다. 여러분, 부가세 뭔지도 아실 거예요. 이제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10% 세금을 VAT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이제 왜 간접세냐? 여러분들 이 재화라든지 서비스를 구입할 때 거기 상품이나 재화나 서비스 가격에 10%가 다 포함이 돼 있어요. 납세 의무자는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람인데, 실제 세금을 내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간접세라고 하는 거예요. 또 대표적인 간접세가 뭐냐면 주세가 있습니다. 주세는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이 소주나 맥주를 드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드신 소주와 맥주에 모두 다 이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담세자는 우리 구독자님들이고, 납세 의무자는 이제 제조업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동일하지 않은 세금을 간접세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세수펑크, 오늘 주제가 세수펑크라고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수펑크는 국세에 국한된 얘기입니다. 물론 지방세도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에서 좀 이제 지방세 펑크가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요새 뉴스에서 접하는 세수 펑크라는 거는 국세에 국한된 거라는 점을 조금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지방세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지방세 간단하게 정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세는 크게 도세, 시군세인데, 여기에 추가로 여기는 이제 편의상 제가 간단하게 표현을 이렇게 해놨는데, 특별시세가 있고 광역시세가 있어요. 제가 몇 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재산세가 있겠죠. 여러분들 재산세 이번 달에 내야 되는 거 아시죠? 재산세는 1년에 2번 냅니다. 7월, 9월에 내는데, 재산세, 대표적인 재산세, 이걸 어디다 내느냐? 이게 대표적인 시군세예요. 기초단체에다 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광역시세나 도세, 특별시세도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 취득세입니다. 취득세 같은 게 바로 이제 광역시세예요. 사실 이게 지방세 뿐만 아니라 국세에 대해서는 세목 하나에 대해서 사실은 설명을 드려도 한 30분 이상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오늘의 주제는 사실 세수펑크니까 지방세나 국세 이해가 아니니까, 제가 아마 다음번에 기회가 될 때 국세와 지방세의 주요 세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을 추가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개념은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갈게요. 이제 바로 세수펑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세라고 말씀드렸죠. 세수펑크는 국세가 부족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얼마나 부족할까? 이게 지난주에 발표한 국세 수입 자료인데요. 여기 총국세를 보시면 되는데, 2023년 실적과 2024년 예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간단합니다. 2023년 실적이 344.1조라고 되어 여기 전부 다 여기 단위를 빼는데 다 조원입니다. 일단 344.1조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2023년
작년에 344.1조 원의 세금을 거뒀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2024년 예산이 367.3조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올해 367.3조 원의 국세를 거둘 것이다. 전망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7월 당월, 7월까지 누계, 7월까지 진도율이 있는데 7월 당월은 이거는 이제 무시하시고 7월까지 누계를 보시면 돼요. 누계를 볼 때 어떻습니까? 작년에 2023년 7월입니다. 작년에는 217.6조 원을 거뒀다. 그런데 올해 7월까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는 208.8조 원을 거뒀다는 뜻입니다.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올해 7월까지 거둔 국세가 8.8조 원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7월 진도율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진도율이라는 거는 7월까지 연간 거둬야 되는 세수 중에서 7월까지 얼마를 거뒀냐? 진도율이에요, 말 그대로. 진도율을 나타내는 건데 2024년에 작년에는 7월까지 63.2%, 100 중에서 63.2를 거뒀다. 이 뜻이고요. 2024년 올해를 볼까요? 56.8입니다. 56.8. 100 중에서 56.8을 거뒀다. 56.8. 보면은 퍼센티지로 비교하면은 많이 낮죠. 6.4% 낮습니다. 문제는 2003년 뿐만이 아니라 최근 5개년 진도율이 64.3%래요. 많이 낮습니다. 그렇다면 왜 낮을까? 세목 여기 쭉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국세 세목별로 나오는데 제일 많이 줄어든 게 여기 제가 친 법인세 빨간 줄로 되어 있는 법인세입니다. 제가 전체 총 국세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거뒀던 국세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8.8조 원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법인세만 보세요. 법인세는 15.5조가 부족합니다. 전체 국세보다 더 부족한 거죠. 그 나머지가 더 거친 부분이 상쇄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작년에 344.1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전망치가 367.3조예요. 작년보다 더 많이 거둬야 되는데 문제는 7월까지 작년보다도 못 거뒀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정을 해볼까요? 이거 전부 다 가정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앞으로 세수 상황이. 남은 5개월 동안 작년만큼 세수가 거친다고. 남은 5개월이면 8, 9, 10, 11, 12, 5개월이죠. 5개월 동안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거둔 세금이 올해 그대로 거친다고 가정하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 올 7월까지 아까 208.8조 원이었죠. 그리고 작년에 거쳤던 작년에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동안 거쳤던 돈이 얼마냐면 126.5조 원이에요. 합치면 얼마입니까? 335.3조 원이 됩니다. 그럼에도 올해 세입 예산, 올해 367.3조 원의 국세를 거둬야 되는데 남은 기간 동안 작년하고 똑같은 양의 세수가 거친다고 가정해도 32조 원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정말 많은 돈이죠. 그럼 왜 부족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법인세예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5조가 덜 거쳤어요. 법인세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은 기업은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이듬해 3월 말까지 국세청에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이 말인즉슨 올해 내는 법인세는 올해 실적이 아니라 작년도 실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올해 세금을 법인세가 덜 거친다. 이거는 해당 기업의 작년 실적이 안 좋았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3월 달에 상반기에 낸 법인세가 0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의아하실 거예요. 아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막 어닝 서프라이즈고 반도체 막 회복된다고 그래갖고 올 상반기 실적 엄청 좋았잖아.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올 상반기 법인세 납부의 기준이 되는 시점은 올해가 아니라 올 상반기가 아니라 작년도 하반기예요. 작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인세가 안 거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우리나라 대표 반도체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았거든요.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국내에서 법인세를 가장 많이 내는 1, 2위 기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다면은 이 법인세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러면 왜 세수펑크가 일어났느냐? 일단 기업 실적이 급변동하면서 법인세수 예측에 실패한 거예요. 정부가 실패한 겁니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세수 예측에 실패한 겁니다. 사실 코로나19 팬데믹 후에 세수 예측이 어려워요. 이건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전 세계에서도 사실은 다 마찬가지. 다른 주요 국가에서도 사실 세수 예측이 많이 틀리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뭐가 있느냐? 자산시장, 부동산 시장이 있잖아요. 침체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다 보니까 양도소득세가 지금 왔다 갔다 해요. 사실은. 쉽게 말하면 경기가 제대로 회복이 되고 있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 이거는 좀 마이크로하게 들어가는 건데 법인세 중간예납제도의 허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첫 번째 법인세도 예측 실패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제가 앞에 잠깐 보시면은 법인세는 이듬해 3월 말까지 국세청에 신고 납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법인세 중간 예납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중간 예납, 말 그대로 중간에 돈을 낸다는 뜻이에요. 이 중간 예납은 8월 달에 내는 겁니다. 8월 달에 직전 반기. 예를 들면 이제 올해 8월 달에 이미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기업들이 법인세 중간 예납을 했는데 1월부터 올해 1월부터 6월에 대해서 법인세를 중간분을 낸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중간 예납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직전 연도 산출세액의 절반을 내는 방법과 가결산을 통해 납부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표현이 어려운데 사실 이해하면 간단합니다. 직전 연도 산출세액의 절반을 낸다는 거는 내가 작년에 이만큼 100을 냈는데 올해 나 그냥 따로 세무 비용하고 따로 가결산 안 하고 50만 그 100의 절반인 50만 내겠다는 게 바로 직전 연도 산출세액 절반을 낸다는 뜻이에요. 이게 대부분의 중소 중견기업들은 사실 이 방식을 선택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세무 비용이 들잖아요. 가결산을 하면 세무 비용이 들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냥 임으로 직전 연도 산출세액의 절반을 내는 겁니다. 가결산을 통해 납부한다는 건 말 그대로 가결산을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면 가결산을 통해 납부하면은 물론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이제 예측이 되는데 직전 연도 산출세액의 절반을 내는 경우는 경기가 왔다 갔다 할 때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예를 들면 이제 직전 연도 산출세액의 절반을 어떤 특정 기업이 냈는데 경기가 너무 안 좋았어요.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실적을 못 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듬해 법인세를 낸 법인세를 환급해줘야 됩니다. 이 말인즉 뭐냐? 정부의 예측이 법인세 수 예측이 정말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는 최근에 7월 달이죠. 7월 달에 발표했던 세법 개정안에 이 개선점을 담았어요. 어떤 개선이냐? 대기업들에 한해서 무조건 가결산을 해라. 법인세 중간 예납 때 가결산을 해야 된다는 세법 개정안을 담았는데 그게 이제 통과가 만약에 이제 국회를 통과가 된다면은 내년 법인세 중간 예납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건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정부에 지금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이게 사실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해가 갑니다. 사실 어느 정도 설득력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한 번만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실책이 계속되면 실력이라고. 제가 그동안 디코노미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경제 콘텐츠에 대해 설명을 드릴 때 가급적 객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정부에 대한 비판은 사실은 자제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좀 정부에 대한 비판을 가감없이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 세습한 거는 명백한 정부의 실책입니다. 실책이기 때문에 실력이 되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본예산과 결산입니다. 목표 대비, 그러니까 계획 대비, 당초 계획 대비 세수가 얼마나 거쳤느냐, 실적이 얼마나 되느냐 이 뜻이에요. 2020년에는 세수 오차가 적었어요. 그런데 2021년부터 시작입니다. 이때는 세수가 오히려 계획 대비, 목표 전망치 대비 엄청 많이 거쳐요. 61조가 더 거쳤어요. 2022년엔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전망치 대비 51조가 더 거쳤어요. 그런데 2년 동안 초과 세수였는데 최근 2년은 어떻게 됐느냐? 작년에는 56조가 부족해요. 초과 세수가 아니라 세수가 이만큼 덜 거쳤다는 뜻이에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 32조 부족은 정말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가정을 통해서 나온 건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32조가 부족할 거로 전망이 되는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2년 연속 초과 세수, 2년 연속 세수 펑크예요. 그렇다면은 세수 펑크가 왜 어떤 문제가 있느냐? 만약에 이제 세수 펑크부터 가볼게요. 당초 예상되기 세수가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메꿔야죠. 부족한 부분을 메꿔야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제 가게를 운영하는데도 돈이 덜 들어왔어요. 예상보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뭐 빌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현 정부에서는 빚을 늘리지 않겠다는 그 기조를 가고 있기 때문에 적자 국채 발행을 좀 최소화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금을 작년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외평 기금을 공자 기금으로 돌려서 공자 기금을 이제 일반 회계로 전용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음번에 자세하게 이 외평 기금과 공자 기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시간이 있을 거예요. 이거에 대해 이 구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다음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돌려막기 등으로 세수를 메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또 구독자님들이 의문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아니 그래 세수 펑크가 문제인 건 알겠어. 그런데 왜 돈이 더 많이 거치는 게 문제야? 돈이 거치면은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상 대비 세수를 초과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일단 의도하지 않은 지출이 편성이 하게 돼요. 돈이 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가 예산안을 짤 때는 어떤 계획에 얼마나 들어갈지에 대해서 매년 예산안을 8월 달에 짜는데 그 계획을 어긋나는 의도치 않은 지출을 편성하게 돼요. 어떤 뜻이야?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겼지만 방만재정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방만재정, 선심성 정책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렇기 때문에 초과 세수가 나올 경우에선 의도치 않은 지출 편성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자체 교부금도 증가. 이건 무슨 뜻이냐? 일단 정부는 40%를 지자체에 내려보내는 구조예요. 이건 관련법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 재정이 사실 열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를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국세 거둔 것에서 한 40% 정도를 제 내려보냅니다. 그 중에서 20%는 지자체에 내려보내는 지방 교부세라고 표현하고요. 나머지 20%는 이제 교육청 쪽에 보내는 이제 교육교부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교부금도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나중에 이 지방 교부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초과 세수하면 당연히 의도치 않은 지자체 교부금도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당초 계획이 정해지지 않은 돈이 막 들어오니까 당연히 사실은 방만재정, 의도치 않은 지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이 초과 세수건, 세수펑크건 정부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정부의 예측성이 이 정도다, 이것밖에 안 되냐라는 점에서 정부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게 사실 가장 큰 문제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세수 파악은 정부 예산의 기본입니다. 우리 가게 살림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돈을 쓰려고 하면은 돈이 얼마나 들어올지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얼마큼 지출을 하려고 하면 그 전에 감안해야 되는 게 내가 얼마가 들어올지, 소득이 얼마나 들어올지, 돈을 얼마나 벌지에 맞춰서 내가 지출을 하지 않습니까? 정부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세입이 제대로 파악이 돼야지만 세출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결국에는 수십조 원의 예산이 써야 할 곳에 지금 못 쓰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결국 2년 연속 초과 세수, 2년 연속 세수 펑크는 정부의 치명적인 예측 실패입니다. 이거는 정부가 국민분들께 이거는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는 엄중한 사안입니다. 이거는 왜 문제일까지 알아봤는데 그러면 대응은 뭘까? 일단 이달 중에 기획재정부는 세수 재추계를 하겠다는 예정인데, 사실 재추계 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재추계는 정부 내부 작업에 불과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해봤는데 돈이 이 정도 덜 들어오겠네? 이것뿐입니다. 사실은. 바뀌는 건 없습니다. 결국에 메꿔야 합니다. 아까 전에 32조 원 정도 부족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죠. 어떻게든지 메꿔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정부는, 현 정부에서는 적자 국채 발행 때 추경 편성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말은 즉슨 결국에는 작년에 했던 것처럼 외평 기금을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기금의 여유 재원으로 메꾸는 방법밖에 없을 겁니다. 결국 기금 돌려막기라는, 좀 나쁘게 표현하면 기금 돌려막기라는 식인데요. 또 일단 메꾸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 지방 교부세, 교육 고부금 축소가 불가피합니다. 제가 국세에서 한 40%를 지방에 내려보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존에 예정됐던 40%를 내려보내는데 돈이 줄으니까 그만큼 덜 내려보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32조 원의 세수가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32조 원의 40%는 이제 한 12조 정도 되죠. 12조 원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지자체도 이것 때문에 비상입니다. 정말. 이 국세 세수 펑크가 중앙 정부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에도 사실 모두 다 이게 연결이 되는 문제예요. 일단 이달 중에 정부에서 세수 재추계를 하겠다고 했는데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한 이달 중순 정도로 예상하는데, 일단 세수 재추계 결과가 나오면은 그때 이제 구독자분들께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세수 펑크를 어떻게 메꿀까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이제 공식적인 얘기가 나오면 그때 이제 또 구독자님들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좀 무거운 주제를 다뤘는데요. 일단 다음번에는 좀 밝은 내용으로 구독자님들 찾아뵀으면 좋겠네요. 오늘 세수 펑크에 대한 설명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